안녕하십니까. 더라이브의 최욱 오원종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이 유출된 것에 대해서 자신의 부주의였다면서 허리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네, 권성동 직무대행 구급 공무원 발언 때문에 사과한 지 일주일 전인데 네. 또 한 번 사과하게 됐네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하루 종일 이 문자 유출 건으로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문자의 의미 그리고 정치적 파장 지금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9시 뉴스에서도 못 듣고 신문 1면에서도 못 보는 정치 뉴스 2면의 이야기까지 전해드립니다. 더 라이브 정치 1면.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세계일보 최영찬 기자와 오늘 가장 뜨거웠던 정치 뉴스 살펴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 정치 일면은 뭐 다들 생각하는 그겁니다. 일단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제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들의 공동작품이다. 사실로 확인된 문자라고 보여집니다. 우연찮은 기회에 노출된 문자 메시지 하나를 정치적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네, 어제 저녁에 관련 뉴스가 쏟아지고 나서 오늘까지 계속해서 이 뉴스가 뜨거운데 네. 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고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대표를 둘러싼 징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드러난 게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대통령실 오늘 입장 표명이 있었습니까? 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입장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최영범 홍보수석이 대신 입장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약해보자면은 결론은 확대 해석하지 마라. 정치적으로 너무 의미 주지 마라. 이건데 근거는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에 당무에 간섭을 한 적이 없고 네. 그리고 자신이 쭉 봐왔는데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한 적이 없었다. 이렇게 네. 표현을 한 거죠. 이 두 가지를 근거로 확대 해석하지 말라고 한 거고요. 네.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일부 언론에 문자 메시지로 입장을 좀 답변한 게 있거든요. 예.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대통령실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전혀 오해의 소지가 없이 명확하게 이해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좀 뒷부분이 조금 감정이 섞인 걸로도 해석이 되는데 못 알아들었다고 대통령실이 오해하지 않길 바란다. 이런 네.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이준석 대표가 이 문자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오해하지 않았다. 아주 잘 알아들었다. 이렇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응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좀 한번 해석을 해 주시죠. 네, 해석 오늘 박순봉 기자가 준비를 했는데. 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제가 있었어요? 하겠습니다. 네. 네.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힌트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울릉도 방문 중이잖아요. 예. 요게 비유가 많이 있어가지고 좀 언어 영역처럼 같이 해석을 네네. 하면서 보면 좀 좋을 네. 것 아, 같습니다. 좋을 것 같네요. 네. 일단 이 내용을 보면 일단 그 섬은 지금 울릉도에 있으니까 그 섬은 여의도를 가르치는 거고요. 아, 여의도. 네. 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에 보면 윽박 지르고 카메라가 없을 때는 윽박 질렀다가 카메라가 들어오면 반달 눈웃음으로 악수하러 오고 이렇게 네.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 이거 여러 사람을 지칭했을 수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꼽자면 배현진 최고위원으로 해석이 돼요. 이게 왜냐하면 그래서 악수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예, 이준석 예. 대표가 이런 표현 그냥 넣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최근에 악수 패싱 논란이 있었잖아요. 있었어요. 네. 그때 이준석 대표가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싫다 이런 표현도 공개적으로 한 바가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현진 최고위원을 겨냥한 걸로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뒤에서는 정상배들에게서 개고기 받아와서 팝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정상배라는 게 정권 이용해가지고 자기 이익 챙기는 사람들을 뜻하거든요. 이거 뭐 윤핵관 얘기하는 겁니까? 결국 그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네, 없는 네, 네.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양의 머리와 개고기 얘기했으니까 양두 구육.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만 전체적으로 보면 좀 주목할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섬만 일단 얘기를 하잖아요. 그 섬 여의도만 얘기를 하죠. 용산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한 가지 좀 주목할 점이고. 산은 없고 섬만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리한데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주목해봐야 되는 게 아까 배현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소위 이준석 대표랑 갈등을 하면서 신윤핵관이다 이런 표현들도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상배는 기존 윤핵관, 신윤핵관.
윤핵관들만 지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까지는 아직 정면으로 공격을 한 건 아니다. 근데 다만 이번 사태에 있어서 이런 입장을 냈기 때문에 물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만으로도 전체적으로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지금 대응을 하긴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하지는 않고 아주 정면을 향한 건 네, 아니죠. 윤핵관 쪽을 향한 것처럼 보인다. 이런 그래서 해석이었습니다. 많이 좀 화가 난 듯해 보이고 그런데 이제 이번 문자 유출 사건이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의 지금 상황을 좀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꼭 그렇게만 보진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저는 좀 취재를 해봤는데 어떻게 보시냐 좀 물어봤더니 야, 일단 오늘 아까 도입부에 나온 것처럼 우상호 위원장은 결국 이 이준석 대표 제거가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의 공동 작품이 사실로 확인된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네. 실제로 보면은 그 내용상 사적 대화라고는 하지만 윤핵관뿐만 아니라 윤심도 결국은 이준석 대표를 비토한 거다라는 게 사실상 확인됐다고 저희는 예.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네. 어쨌든 그게 이제 뭐를 얘기하냐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이준석은 아니다라고 했을 때 아직 권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고 이 정권이 이제 시작해서 5년이 남았단 말이죠. 예. 그럼 이제 5년 동안 이준석 대표의 앞길이 굉장히 좀 암흑기가 깔릴 것 같다 이런 분석이 좀 나올 수 있고요. 그 예시로 많이 드는 게 이 과거에 이제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이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 때 이제 한 발언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굉장히 대립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당시 그 유명한 배신의 정치 네. 이 말이 나온 다음부터 유승민 전 대표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데 네. 이준석 대표가 이와 같은 길을 전철을 유승민 전 대표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근데 여론 지형으로는 또 좀 여론의 그 어떻게 보면 응원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최소한 악재는 아니고 예. 또 호재로 삼을 만한 게 3가지 정도 요소는 있다라고 보는데요. 예. 일단 첫 번째는 기존에 이준석 대표가 정치 탄압 프레임을 많이 강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윤리위원회의 징계라는 게 예. 자기가 실제 성접대로 잘못을 한 게 아니고 소위 윤핵관들과의 힘싸움에서 밀려서 이렇게 징계를 받은 것이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좀 강조를 해왔는데 네, 네. 그 대상이 이제 더 강한 사람이 된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에 등극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자신이 세워왔던 그 프레임이 더 강화되는 그런 측면이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로 지금 뭐 이 수사 결과에 윤석열 대통령이 관여를 했다 안 했다 이렇게 당연히 미리 볼 수는 전혀 없는 얘기지만 네. 향후에 수사 결과가 나왔을 때 이준석 대표 측에서 혹시 윗선에서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반발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생긴 면이 또 한 가지가 있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오늘 이준석 대표하고 좀 가까운 사람하고 요 얘기를 하다가 혹시 뭐 하고 싶은 얘기 없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030 청년 세대들 이용만 하고 버린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들을 지금 소위 이준석 키즈들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결국 2030 세대를 버렸다. 이 얘기는 청년들, 청년 당대표라는 상징성, 즉 이준석 대표의 존재감을 좀 다시 키워줄 수 있는 오히려 이제 역으로 그런 식으로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대통령의 사적 메시지도 공개가 된 이상 그건 이제 공적의 영역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제는 뭐 이미 공적인 영역이 됐죠. 이렇게 네, 다루고 네. 있는 것 자체가요. 아, 그래요?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은 다 공적 영역이라고 봐야죠. 네네. 공영방송이라 잠깐 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네. 네. 자, 그리고 많은 언론, 그리고 호사가들은 이 권성동 직무대행이 의도적으로 문자를 흘린 것이냐, 아니면 실수로 노출이 된 것이냐, 이를 두고 제각각의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게 하루가 좀 지난 상황이잖아요. 네. 오늘 반응들을 보면은 이게 권성동 대행이 좀 실수를 한 것 같구나라고 추정이 되지만 네. 제가 이제 어제 상황만 봤을 때는 이건 기획인데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은 정치인의 모든 행동은요, 특히 정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동은 다 정치적입니다. 그렇습니다. 괜히 하는 게 없습니다. 다 네. 그 함의가 담겨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본회의장에서 굳이 핸드폰을 이 11시부터 이제 1시 그런 대화가 오갔었는데 네. 4시에 열어봤단 말이죠. 물론 네. 이제 뭐 사적 대화를 또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치인, 특히 권성동 의원 정도의 그 사선 의원이라는 베테랑 정치인이면 네. 그 뒤에서 카메라 기자들이 다 찍고 있는다는 거를 압니다. 과거에 한번 그렇게 찍힌 적도 있잖아요. 과거에 2014년에서도 이 스마트폰으로 그 비키니 차림의 그런 외국인 여성 사진을 보다가 너무 끄집어내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네, 그런 네.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네. 분들은 또 오히려 더 조심합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했다? 이거는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 어쨌든 네.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은 뭐 고의는 아니었다라는 게 지금 정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화창을 보면 말이죠. 대통령의 이모티콘으로 대화가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뭐 새로운 걸 쓰고 있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건 안 되는 거야.
윗사람이 마무리 지었으면 아랫사람이 다음 대응을 해야 돼요. 네. 그때 딱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 네. 네, 그래서 이게 유출이 된 게 아닌가 뭐 저는 뭐. 회사원으로는 충분히 그렇죠. 공감이 가는 네, 얘기긴 네, 해요.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아랫사람이 마무리해야 되니까. 네. 예, 예. 그런데 이제 저는 의도했을 가능성은 당연히 전혀 없다라고 봅니다. 아, 이게 없어요? 왜냐면은 네. 의도를 했다라면은 뭔가 뜻밖의 좋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아, 이렇게 이런 거가 의외로 좋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송동 원내대표나 여권 입장에서 좋은 게 하나도 없는 얻을 게 네, 없어요. 노출해서 네. 좋은 게 하나도 없는데 이게 어제 오후 4시 13분에 이 상황이 공개가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때 문자를 보냈던 거잖아요. 그때 상황을 좀 되돌아가서 보면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경찰국 블랙홀 상황이었어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다들 경찰국 얘기만 하고 있었죠. 여야 간의 갈등도 그걸로 극심했었고요. 특히 그걸로 인해서 이 여권 관계자가 했던 말이 뭐가 있었냐면은 왜 이렇게 이거 좀 급하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좀 거친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지금 상황 나쁘지 않다. 단일 대우다. 단일 대우가 잘 꾸려졌다. 그리고 안 좋아졌던 거 다 없어지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리고 경찰국 이슈가 있기 그 전으로 또 돌아가 보면은 예. 막 논란이 됐던 게 뭐였냐면 대통령실 채용. 사적 채용 문제 네. 또 그거랑 연결해서 뭐 공무원 시험 합격은 뭐 이런 거 논란이 됐었고 거기에 더해서 이준석 대표와의 이 갈등 문제, 당내 갈등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있었는데 경찰국 문제가 전면에 딱 나서면서 다 없어졌죠. 다 없어지고 단일 대우가 되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앞부분에서 우리 당도 잘하고 있다 이런 표현도 예. 아마 이런 걸로 좀 해석이 되거든요. 즉 그런데 다시 이 문자가 공개되면서 어떻게 됐냐면 지금 다시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문제로 다시 되돌아오게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최영찬 기자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또 과거에 그 비키니 사진 문제도 다시 거론이 되잖아요. 네, 그 얘기죠. 권성동 아니, 원내대표로서는 좋은 게 하나도 없다라는 네, 네, 거죠. 근데 굳이 그러니까 일부러 할 필요 없다. 악재인데. 저희가 어제 왜 기획이라고 생각했냐면은 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권성동 그 대행이 네. 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톡을 하는 사이야. 직접 라는 걸 소통을 한다. 보여줄 수가 예, 있는 예. 거고 또 하나는 이준석 대표가 지금 좀 자맹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SNS에 자꾸 올리잖아요. 뭐 노래를 하고 있고 어딜 돌아다니고 있고 계속 본인 정치를 하고 있는데 네. 그게 만약에 권성동 대행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게 바로 대통령의 뜻이야라고 이걸 은연중에 보여준 거 아닐까라고 추정을 했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이 나는데 지금 네, 아닌 것 같아요. 전체적인 분석은 이제 아닌 것 같다. 네. 이거는 아니, 근데 아니었다. 이런 추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음모론적 시각도 있다. 네. 기자들이 볼 때는. 네, 아무튼 결과론적으로만 보면은 국민의힘이 지금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됐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수면 아래에서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해야 되는 정도 수준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물론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이거 실수한 거고 사과도 했는데 뭐 굳이 사퇴까지 갈 그런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만약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물러나게 되면은 대행의 대행 체제로 가야 되는데 그럼 네. 너무 당이 혼란스럽다. 더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로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좀 인상적이었던 얘기가 한 가지 좀 전해드리면은 이번 실수는 근데 기존의 실수 2개랑 완전히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권성동 원내대표의 실수를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일단 첫 번째는 예전에 박병석 전 국회의장 시절에 소위 검수완박 법안 지금은 통과가 됐죠. 중재안 받았다가 네. 뒤집은 적 한 번 있었잖아요. 네, 네, 네. 이게 중요한 실수 한 가지고 두 번째는 아까 조금 언급을 했었던 구급 행정요원 네, 네. 그 우모 씨 사적 관련해서 채용. 그런 네. 거친 표현들 썼던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요번 건데 앞에 2개는 좋게 봐줄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권 관계자 표현이 좀 인상적이었던 게 저건 좀 욕바지 포지션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적 채용 같은 경우는 네, 그렇죠. 네. 대표적으로 방금 사적 채용 같은 경우에 원래는 윤석열 대통령과 연관이 있다 이런 이슈였는데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서서 내가 추천했고 압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슈가 다 일로 돌아왔잖아요. 네, 네. 대신 공격을 받았고 그리고 박병석 전 국회의장 때 그 검수완박 관련된 얘기도 사실은 그때 당시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는데 여론이 안 좋으니까 뒤집은 거냐 아니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실수한 거냐 2개의 맞습니다. 설이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한테 갈 거를 좀 막아준 면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네. 요번 건은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그림이 그렇죠. 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번에 굉장히 사과를 많이 했거든요. 얼마나 허리를 숙이고 있는지 네. 한번 영상으로 같이 보시죠. 네. 사적인 문자 내용이 저희 부주의로 인해서 유출 공개되어서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혹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따로 통화해보셨어요? 네. 권대행이 진짜 좀
마음이 많이 급한 듯해 보이고 아주 고개를 깍듯하게 숙여서 사과를 했는데, 근데 이렇게 권성동 대행이 계속해서 실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결정적인 실수잖아요. 이렇게 대통령에게는 정말 어떻게 보면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실수입니다. 그러면 이 대표 대행하는 게 좀 위태롭지 않을까 이런 분석들도 나오더라고요. 네, 사실 사퇴론이 아까 있다고도 예.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오늘 공개적으로 얘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즉 사퇴를 만약에 시켜야 된다는 여론이 강했고 그게 실현이 되려면 오늘 정도에는 어느 정도 분위기를 만들었어야 되거든요. 네. 일단은 넘어가자는 그런 분위기가 더 강한 걸로 보이고요. 네.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 본인으로서는 어쨌든 굉장히 뼈아픈 상황이죠. 왜냐하면 직무대행을 맡고 싶어 했었잖아요. 다른 당권 주자들은 사실은 뭐 다른 체제를 원하기도 조기 전대 했었는데 뭐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네, 거기에서 어쨌든 우위를 점했고 일종의 기회를 받았었거든요. 한번 당대표로 잘하는 모습 보여주면 다음에 당대표로 또 나섰을 때 잘했으니까 다시 해봐 이런 기회를 받을 수가 있는데 결국 그게 일종의 티켓이 아니라 독이 든 성배가 되는 그런 네. 그림이 됐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조기 전대를 그동안에 주장해왔던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쓴소리를 낼 줄 알았는데 안 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 문자를 통해서 진짜 친유는 권성동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알게 된 건가? 맞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는 게 사실은 이렇게 아주 공개적으로 공격을 못하는 게 윤석열 제가 이제 어제 들었던 표현은 사실 이 보도가 됐을 때 국민의힘 사람이랑 또 우연히 같이 있었거든요. 네. 딱 보면서 하는 얘기가 윤핵관은 맞고 친구는 아니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래도 대통령하고 이렇게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를 수시로 주고받는다. 이게 만천하에 공개가 되고 확인이 된 거잖아요. 예. 네. 이 입지 자체는 확인이 됐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로서도 쉽게 또 공격하기가 어렵겠죠. 네. 어떻게 봐요, 체제? 근데 저는 권성동 이게 체제? 지금 아직은 모른다 이렇게 보는 게 정치권이 지지율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근데 네. 다음 주에 나올 여론조사에서 만약에 대통령 지지율이 수직 하락을 한다, 20%대로 떨어진다 이러면은 이게 누구 때문이냐, 권성동 대행 때문 아니냐 이런 책임론이 나올 수 있어서 그러면 권성동 대행의 그 자리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다음 주가 이제 분기점이 될 수 있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문자에서 권성동 대행이 강기훈과 함께 이렇게 쓰려다가 많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 강기훈 이 사람이 누구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여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이렇게 직접 이름을 언급할 정도면은 서로가 알고 있다는 네, 거죠. 꽤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누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지목이 되고 있는 게 예전에 자유의 새벽당 대표를 했었던 그 인물로 그 강기훈이라는 강기훈 대표로 전 대표로 좀 지목이 되고 있고 저도 좀 물어보니까 90% 이상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네. 다만 대통령실이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90%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떤 식으로 좀 얘기를 들어봤냐면 이 사람이 예전에 선대위 체제였잖아요. 김종인 위원장 체제였다가 그게 끝나면서 선대본부 체제로 넘어갔잖아요. 네. 그때부터 합류해서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어떤 역할을 했었냐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이준석 대표가 한 걸로 보이는 많은 정책들, 청년 정책들을 실제로는 이 사람이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 관련돼서 많은 역할을 했고 단지 이제 사무실도 다른 데 썼다 그래요. 그 당사 말고. 그래서 많이 노출은 안 됐던 인물인데 이제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대통령도 충분히 원래 알고 있는 사이였을 걸로 보입니다. 뭐 극우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동일인인 것이 또 알려지면 또 파장이 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마 맞는 걸로 보여요. 자유새벽당 소속이었던 거는요. 네, 일단은 조심하겠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더 라이브가 뽑은 정치일면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보고 오겠습니다. 셀프 공천 이런 지적이 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재명 의원은 우리 당의 혁신의 주체가 아니라 쇄신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트러프까지를 딱 못을 박아놓고 무조건 하다가 네, 민주당은 지금 가장 큰 당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흥행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예비 경선 진행 중이에요. 그 내일이면 이제 컷오프 결과가 나오고요. 8명 가운데 3명이 본선에 오릅니다. 어떤 후보가 3명 안에 들어갈지 이재명 후보는 뭐 재미없으니까 빼고요. 이재명 후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중에 2사람을 지금 선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본선에 오를 2사람. 왜 한 분만 드셨나요? 저는 한 명만 좀 유력해 보이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너무 잘 비등비등해 모르겠다. 보여서 네. 잘 네. 모르겠어서 이렇게 뽑았습니다. 강병원, 강훈식 의원
물론 이제 두 사람은 지금까지 예측한 게 다 틀렸기 때문에 의미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뭐 개인적인 의견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근거는 한번 제시를 해주세요. 근거. 사실 이게 틀릴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그걸 좀 전제로 하고 항상 틀려왔고요. 네. 근데 이제 그 보면은 강병원 의원은 소위 말하는 친문 진영 의원들이 많이 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보여서 중앙위원들 표가 많이 있는 상태고 강훈식 의원은 지금 보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당의 86그룹, 그러니까 과거 전대협 학생운동을 했던 그 세력들이 꽤 많이 지원을 하고 있다. 어제 이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공개 지지 선언을 했어요. 거기에다가 좀 결이 다르다고 보는 조홍천 의원도 지지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의외로 꽤 많은 표를 중앙위원 표를 모은 것 아니냐 이런 추정이 돼서 어쨌든 70대 30%가 여론조사긴 하지만 70%인 중앙위원 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두 분이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아니 근데 좀 의아한 게 사실 우리 방송에도 박용진 의원이 이제 나왔었는데 여론조사를 하면 대체로 2위 정도는 하거든요. 근데 두 분 다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론조사가 전체의 30%를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의원이 그 30%에서 예를 들자면 50%, 60%를 차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나머지 40%를 가지고 나머지 후보들이 나눠 가질 텐데 박용진 의원이 거기서 많은 표를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20%를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다시 0.3 곱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중 자체가 굉장히 낮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중앙위원들의 뜻대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뽑지 않았습니다. 중앙위원 비중이 이제 70%다 보니까 중앙위원한테는 인기가 없나 봐요. 박용진 의원이. 조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정치를 저희가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정치는 골프를 잘하는 사람보다 축구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거예요. 팀플레이가 하는데 박용진 의원 굉장히 훌륭한 의원이고 의정활동 잘하고 있지만은 좀 다른 의원들과 협업하는 과정이 조금 미진한 것 아니냐 이런 게 이번에 좀 결과로 나올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다들 하고 있습니다. 중앙위원이 이제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는 거죠. 국회의원 그리고 원외 지역위원장, 기초단체장 이러는데 기초단체장이나 원외 지역위원장은 대부분 이재명 의원을 많이 뽑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제작진들은 괜히 걱정하네. 두 사람은 굉장히 영향력이 없는데 공정성 시비가 있까봐 걱정하네요. 여론조사는 남아 있으니까. 어쨌든 두 분의 개인 의견이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밝히고 가겠습니다. 영향력 없는데. 알겠습니다. 내일 결과를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아마 또 틀릴 겁니다. 맞을 수도 있고.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더 라이브 기상 속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나서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체감온도 35도 이상의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밤 사이에도 수도권과 호남 그리고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어차피 잠 못 이루는 이 밤 KBS 더 라이브와 함께 하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날씨밖에 모르는 바보 KBS 기상캐스터 강아랑입니다. 강하나 씨 고맙습니다. 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1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1년 만인가요? 네, 더위와 함께 또 돌아왔고요. 자, 그리고 오늘 강아랑 씨와 함께 기후 상황 짚어주실 분이 한 분 더 계십니다. SF 소설가이자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의 곽재식 교수님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환경 전문가 맞죠? 그렇습니다. 아니 생각보다 너무 가벼우셔가지고. 근데 SF 소설가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궁금한 점 하나하나 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환경을 생각하면 가장 고민스러운 문제 역시 기후변화 아니겠습니까? 그러네. 연결고리가 있네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폭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장마 끝나고 오늘도 그냥 너무 뜨거운 덥죠? 열기 확 올라오더라고요. 자, 올해
다들 고민이 많으실까요? 얼마나 더울까? 걱정이 많습니다. 네,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덧 10년차 기상캐스터가 됐더라고요. 근데 제가 체감을 하고 있는 게 이제 9시 뉴스를 한 지도 3년 정도가 됐는데 보통 9시 뉴스 기상캐스터는 바깥에 야외 중계를 잘 안 해요. 근데 제가 3년 만에 처음으로 야외 중계를 했습니다. 그만큼 어젯밤 너무너무 더웠거든요. 덥다고 밖으로 내보낸 거예요? 네, 너무 더웠는데요. 네. 그 9시 그 뉴스 할 때 방송할 때 기온이 몇 도였는지 아십니까? 보통 열대야라고 하면 25, 6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제 30도였어요. 한낮 기온이 아닌데? 네. 예. 한낮의 더위만큼 정말 더웠는데 그 열대야 기준이 25도니까 네. 그만큼 더웠다는 걸 의미를 하고요. 예. 우리가 그 예전에 학창 시절에 배웠던 게 있습니다. 보통 열대야는 장마가 끝나고 찾아오잖아요. 예.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을 하면서 그때 고온다습해지면서 이제 낮에는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가 이렇게 오는데 지구과학 너무 어렵습니다. 네, 어렵죠. 근데 이례적으로 올해는 6월 하순에 열대야가 찾아왔었습니다. 네. 기억하실 겁니다. 예. 특히 6월에 서울 지역에 열대야가 나타난 건요. 기상 관측 이래 118년 만에 처음이었다고 하고요. 6월 전국 평균 기온이 22.4도로 평년보다 1도나 높았습니다. 네. 제가 폭염과 열대야가 그 10년 사이 얼마나 늘었는지 직접 그 자료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먼저 48년간 과거의 폭염 일수가 10.1일이었습니다. 1년에 10.1일이라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 10년을 보면요. 평균 14일로 크게 늘었고요. 네. 그리고 열대야 일수는요. 과거 48년 동안 5.7일이었는데 최근 10년 동안은 9일로 이렇게 확실히 눈에 보이듯이 그만큼 더워졌구나 하는 걸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확실히 우리나라 날씨가 많이 더워진 것 같은데 이 폭염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적인 현상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최근 7월 들어서 선진국 강대국들에게 굉장히 더위가 나타나가지고 요즘 좀 더 화제가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네. 사실 살펴보면 지난 봄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세계 기상기구 WMO에 따르면 6월 세계 평균 기온이 관측사상 3번째로 높은 해였다라고 네. 하는데 첫 번째로 높은 해들이 2019년, 2020년이었기 때문에 최근에 더운 해들이 몰려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좀 주목을 못 받아서 그렇지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5월에 51도를 기록한 지역이 있었고요. 인도의 대표적인 대도시인 델리 같은 경우에 4월에 49도까지 온도가 올라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전 세계적으로 심상치가 않은 형국입니다. 심각해요. 예, 요즘 또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사실 유럽은 사계절 온화한 걸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여름에 맞아요. 그렇게 덥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올해는 엄청 덥다면서요. 맞아요. 유럽 지역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처럼 그 사계절이 막 그렇게 뚜렷하진 예.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유럽 지역에 대한 폭염에 대한 뉴스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자, 유럽 지역의 기온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보시면요. 40도 이상인 지역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가장 짙은 색으로 보이는 게 여기 스페인, 포르투갈 지역입니다. 정말 예. 불이 타오르는 듯한 아주 뜨겁게 아주 열정적인 색깔로 45도 보이고 될 것 있는데 같아요, 뭐. 예. 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그 유럽 남서부 지역의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무려 1,500명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영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이 잘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덥지 않기 때문에 네. 그 영국의 가정에서 에어컨이 있는 그 비율이 5%밖에 안 되는데 네. 처음으로 런던 지역이 40도를 넘으면서 그 일상에서의 엄청난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화면을 보실까요? 자, 영국 지역인데요. 고온 현상의 영향으로 그 선로변에 화재가 발생해서 그 열차가 중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스위스 알프스로 가보겠습니다. 산맥에는 담요가 등장했는데요. 이거 산에다가 만년설 담요를 아닌가 깔아놨어요? 하는 네, 만년설 아니고요. 네. 이 담요는 해빙을 막는 단열 재질의 반사 천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산간마을은요. 7월 들어서 30도에 가까운 폭염이 2차례나 찾아와서 빙하를 녹였는데 2100년에는 이 알프스 빙하의 80%가 사라질 거란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이 폭염 때문에 지금 난리인데 유럽은 보기만 해도 막 숨이 턱턱 막히는데 유럽이 이렇게까지 더운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강아랑 캐스터님 잘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날씨라는 건 당장 내일 날씨도 어떻게 어떻다라고 설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떻다 뭐 때문이다라고 딱 잡아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네. 전체적인 그런 형국 어떤 경향성을 이야기를 한다면 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북극이 좀 따뜻해지면서 북극의 찬바람이 좀 덜 부는 경향이 앞으로 생길 것이다 라는 점 좀 크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극이 조금
과거보다는 뜨겁다는 거죠. 특히 북극의 그 기류가 예전과 달라지면서 네. 제트 기류라고 해가지고 상공 높은 곳에서 휘감으면서 도는 좀 빠른 바람이 있거든요. 네네. 이게 지금 약화가 되면서 북극의 공기가 대신에 아프리카 쪽에서 뜨거운 공기가 유입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유럽에 지금 같은 폭염이 나오고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밑으로 못 내려간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북극하면 우리가 뭐 영하 몇십 도 막 굉장히 사철 추울 걸로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얼마나 북극도 기온이 올라간 거예요? 네, 빙하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요. 영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린란드 날씨가요, 영상 15도 정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곳 소식을 전하는 CNN 기자가 이렇게 반팔 티셔츠 차림으로 있습니다. 지금 화면하고 좀 안 어울려요. 막 빙하가 영상 15도요. 반소매를 입고 있네요. 현지 연구원들은요, 이 해빙 속도가 상당해서 전 세계 해수면 상승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5일부터 사흘간 북극의 그린란드 빙하가요 녹아서 바다로 흘러간 물이 무려 180여 톤 정도가 되는데요. 근데 이 180여 톤 정도의 물은 그 우리나라 면적의 3분의 2 정도를 잠기게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많은 양입니다. 3분의 2 정도의 그 땅이 해수면이 높아진다고요? 맞습니다. 빙하가 녹으면서 또 서식지가 파괴가 되고 먹이가 부족해지면서 북극곰이 민가로 내려오는 사례까지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불쑥 마당으로 들어오는 북극곰이 울타리 사이로 얼굴을 들이밀면서 애타는 눈빛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북극곰은 누군가가 버린 통조림캔에 혀가 아주 단단히 끼어 있습니다. 이 상태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면서 도움을 구하러 스스로 마을까지 찾아온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린란드 하면 사실 그 얼음으로 다 덮여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녹아가지고 물이 엄청나게 또 흐른다는 건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더위 때문에 소들이 막 그렇게 죽어나간다면서요. 네,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요. 미국의 대표적인 밀 생산지 중 한 곳인데요. 캔자스주의 경우에는 폭염과 또 가뭄 때문에 올해 밀 생산량이 예년의 3분의 1 가량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현상은 밀가루나 빵, 파스타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이 가공식품 가격의 상승으로까지 이어지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캔자스주의 한 목장에서는요, 폭염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소 2천여 마리가 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돈으로 약 52억 원의 손실이 발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상기후 이야기 나오는 게 뭐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닌데, 결국은 이게 모든 게 다 지구 온난화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연료를 태우면 자동차를 탈 때, 엔진을 돌릴 때, 기계를 돌릴 때, 발전소를 가동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라든가 아니면 뭐 우리 LNG의 성분으로 잘 알려진 메테인, 메탄가스 같은 것들, 아산화질소라든가 기타 HFC 계통의 다른 온실기체들이 자꾸 많이 배출됨에 따라서 공기 중에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온도가 올라가는 경향이 생기고 있는 것이죠. 보통 학자들이 산업혁명 이전 대비 1.5도 지구 전체 1년 평균 기온이 오르면 상당히 위험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세계 기상기구 같은 경우에 2026년까지 1.5도 상승할 확률이 50% 정도 되는 것 같다라고 이미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기후위기의 충격은 상당히 큰 쪽으로 이미 많이 달려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전문가 치고는 너무 보고하는 거 아니에요? 네, 좀 아이 컨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1도, 뭐 1.5도 하면은 사실 이제 별일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그때 배웠잖아요. 이거를 체온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36.5도에서 1도만 올라도 큰일 나는 거거든요. 열나는 거잖아요. 네. 그렇듯 이 기후 변화로 생길 우리의 변화, 좀 이렇게 충격요법으로 좀 과장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야 정신 차릴 수 있거든요. 일단은 기후가 바뀌면서 비가 내리는 거, 가뭄이 드는 거 이런 게 달라진다라고 한다면 농작물, 농업의 피해가 상당히 크겠죠. 지금 안 그래도 농작물 물가가 상당히 높아가지고 금년에서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데 기후변화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가난한 개발도상국에서 굶주리는 인구가 더 늘어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난민이나 어떤 정치적인 불안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여러분 90년대에 고난의 행군 기억나십니까? 북한에서 북한의 고난의 행군 같은 경우에 원인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때 북한의 홍수가 너무 크게 난 게 원인의 일부이기도 하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제2의 제3의 고난의 행군이 바로 북한에서 일어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죠. 커피나무 같은 경우에 온도 변화에 특히 민감해가지고 커피 생산량이 최근에 22.6% 브라질에서 급감했다. 브라질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라는 기후변화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산업
구조가 경제가 바뀌는 그런 영향도 우리나라에 크게 작용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이런 환경에 대한 대응, 기후변화에 대한 어떤 규제 같은 거를 이끌고 나가는 나라가 유럽 쪽 국가들인데 네. 지금 유럽에서 폭염 크게 겪었거든요. 이런 쪽으로 더 압박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최근에 유럽에서 2035년이 되면 휘발유차, 디젤차 같은 내연기관 차량을 팔지 못하도록 하자라는 네. 규제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아무리 발전돼서 휘발유차, 디젤차를 잘 팔 수 있게 되어도 갑자기 전기차, 수소차가 아니면 팔 수 못하는 시대가 올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네. 경제와 산업에도 굉장히 큰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단순히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지만 경제와 산업을 위해서도 기후변화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뭐 탄소 배출 부분에 대해서도 다들 민감해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하나도 안 보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무 그만하지 마요. 얼마나 좋습니까? 쏙쏙 들어오네 이제.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좀 저는 충격적인 게 우리가 코로나 같은 이제 전염병을 겪는 게 이게 기후 변화랑도 연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일단은 기후변화가 지속이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여름철 날씨가 더 기울어질 걸로 네.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모기, 진드기 이런 병을 옮기는 곤충들의 활동이 더 늘어나겠죠. 그렇죠. 말라리아, 일본뇌염 더 증가할 거라고 봐야 되고요. 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기후변화가 일어나면 평소에 접촉을 하지 않던 동물들이 환경이 바뀌니까 살 곳을 찾아서 접촉하지 않던 사람들을 만나러 오게 됩니다. 오지 않던 철새가 날아온다든가 원래는 깊은 동굴에서만 살고 있었던 박쥐가 더워서 못 살겠는데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온다든가 네. 그렇다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접촉하지 못했던 동물과 접촉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낯선 병원체와 접촉을 하게 되면 네. 앞으로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일어날 기회도 더 증가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예상도 병이 나오는 많이 거죠. 생기는군요. 네, 우리의 탓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자, 그러면 끝으로 이 기후 위기에 우리가 또 막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텀블러 얘기 빼고, 예, 그건 이제 그만하시고 뭐 어떤 네. 방법이 있는지.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 꿀팁이 있는데요. 그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일회용품 100개를 줄이는 것보다도 자동차 안 타고 지하철 한 번 타는 게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차가 막힐 때는 지하철을 타는 습관을 좀 길러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더운데 에어컨 틀지 마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안 돼요. 근데 이런 분들 있어요. 최욱 씨 그럴 것 같은데 네.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뭐 네. 긴팔 입고 두터운 이불 이렇게 덮고 또 아니면은 그 겨울철에 난방 빵빵하게 하고서 이렇게 민소매 입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안 됩니다. 아, 에어컨을 안 틀더라고요. 안 그러면 안 돼. 들어요? 아, 네, 그건 안 좋습니다. 됩니다. 네, 훌륭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또 한 교수님, 가지 말씀 전문가다운 네. 대응. 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기후변화가 과거에는 뭔가 자연을 보호한다, 착한 일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많이 생각이 되는데 네. 지금 다가온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당장 기후변화 때문에 홍수와 가뭄이 늘어나면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고 저지대에 사시는 분들이 집이 침수되면서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이 나타날 겁니다. 네. 100년 전, 200년 전 같은 경우에는 뭐 홍수가 일어난 거 하늘의 뜻이지 뭐 어떻게 그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지만 지금 우리 과학기술은 그렇지 않거든요. 네. 앞으로 기후변화가 일어나면 그런 피해가 더 많이 일어날 거다. 뻔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취약해질 수 있는 사회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사회의 노력, 공동체의 노력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뜻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산업 전기 너무 싼 거 이것도 좀 바로잡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건 다음에 그건 전문가가 아니셔서 다른 전문가 섭외했어요. 죄송합니다. 한 마디 잘못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뭔가 있어 보이고 싶었어요. 네.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오늘도 내일도 더 라이브.